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축구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입니다. 이강인 선수 런던까지 찾아가서 주장 손흥민 선수한테 정중히 사과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잠시 뒤 알아보고요. 또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 파주 선수촌에 거주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그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의조 선수의 형수 도련님을 협박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 또한 어이없긴 마찬가지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 이 소식들 몽땅몽땅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주쯤 지났나요? 벌써 진짜 우리가 기억하기도 싫은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과의 그 준결승 4강전 전날 손흥민 선수와 다툼을 벌였다는 이강인 선수. 정말 그동안 여론의 문매도 맞고 그랬는데 런던,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소속팀이잖아요. 근데 이 프랑스에서 런던까지 날아갔다면서 왜 그런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네, 탁구 대첩, 탁구 게이트 정말 명명한 단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요. 어허. 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서 이렇게 인증샷도 올렸는데. 이게 지금 실제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네,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와의 만남을 SNS를 통해서 또 길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요. 흥민이 형에게 얼마나 간절한 대회였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과 행동으로 그 간절함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라고 말문을 열면서 단합을 위해서 저에게 한 충고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의견만 피력했다라고 반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식사 자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라고 깊이 뉘우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대표팀의 다른 선배 그리고 다른 동료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서 사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는 이강인이 되겠다라고 끝맺음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SNS에 저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전혜연 평론가님 사진도 그럼 이강인 선수가 올린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진을 본인의 SNS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따끔하지만 또 훈훈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강인이를 잘 돌볼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건데 무조건 감싼 것만은 또 아닙니다. 저도 어릴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는데 자,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죠. 안 좋은 모습 보였던 거 저도 있어요 라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때마다 좋은 선배님들의 따끔한 조언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강인이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선수들이 다 보살펴 줄 테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을 전했고요. 또 본인 행동에 대해서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앞으로 더 지혜롭게 팀을 통솔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안도의 한숨도 내시겠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이런 거 진작에 좀 하지. 근데 또 제가 추측컨대 또 이강인 선수가 이제 PSG 그 프랑스의 팀을 소속돼 있으니까 아마 일정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대응을 조금 잘못했었죠. SNS에 24시간이면 사라지는 그 SNS에다가 사과문을 짧게 올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대리를 통해서 주먹을 날린 적은 없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 초기 대응을 좀 잘못했던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네. 그 이후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 그리고 또 팀 동료들에게도 하나하나 제각각 사과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간에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하던 광고주들까지 지금 그걸 지금 입간판도 내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으로 굉장히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 아직 많이 어리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진심으로 손흥민 선수와 화해를 하고 또 손흥민 선수도
본인도 어렸을 때 했던 실수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강인 선수를 용서하기도 했으니까요. 아하.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많은 축구 팬 여러분들도 이제 비난은 좀 멈추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는 좀 더 단단한 원팀 대한민국 축구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 아이고 그래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진작에 좀 이렇게 사이 좋은 모습 좀 보여주지 아마 하실 거예요. 기분도 좋으시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남다른 호흡 이른바 남다른 케미를 막 보여왔는데 그동안 했던 서로를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겼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민이 형은 일단 전 세계에서 엄청 중요한 선수고 엄청 탑 클래스의 선수여서 매우 영광이고 열심히 해서 꼭 이 한국 축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강인이의 재능은 진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탤런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옆에서 강인이를 많이 도와주고 싶고 또 강인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옛날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또 위해주고 애정 듬뿍 담겼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일로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이렇게 서로 다정다감했던 걸 알기에 이번 사태 때 많이 실망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실망도 많이 했는데 또 사람이 뭐 어렸을 때는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바로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선배가 또 화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바로 이제 그 여론이 반전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는 손흥민 진짜 대인배다. 손흥민이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향해서는 반성하고 사과했다니 잘했다. 이번 기회에 더 성숙해지길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기성용 그 전 선수가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서 최고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좀 각별한 의미가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기성용 선수 옛날에 어렸을 때 국가대표 감독하고 마찰을 빚으면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강인 선수도 이런 홍역을 겪으면서 나중에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진 한 장이 축구팬뿐만 아니라 국민 많은 분들한테 안도감과 위안을 줬나 봐요. 오늘 SNS에 저 사진 내려받게 해가지고 자기 SNS 놀리시면 엄청 많더라고요. 그만큼 많이들 기뻐하시는 모습 같은데 이렇게 두 선수의 갈등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팀에서 경질된 클린스만 감독은 이 사실 좀 듣고 있을까요? 김묘성 기자님. 저는 오늘 클린스만 전 감독의 황당한 소리를 보고 제 눈이 잘못됐는지 몇 번이고 확인을 했는데요. 왜요 또? 사실 클린스만 감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긴 했지만 그중에 하나가 미국 자택에서의 재택근무였잖아요. 재택근무라면서 어떻게 훈련을 지도한다는 거지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과거에 독일 감독 시절에도 그때도 재택근무를 해서 참 논란이 된 바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질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내 거주 기간이 도마에 올랐었죠. 그런데 한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임 기간에 이 한국에서 상주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한 바가 있어서 제가 뭔데요? 들고 왔습니다. 네. 보니까요. 그 이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뭔데요? 파주 NFC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파주는 북한 국경과 가깝고 독재자 김정은이는 어둠의 왕국과도 너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이게요. 진짜 저는 이 내용 듣고 지금 눈과 귀를 의심했어요.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축구를 우습게 봤으면 북한과 파주가 북한과 가까운 땅에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고요? 이걸 말이에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reside here is normal, because I'm the head coach of Korea. And for me now, coming here and getting the opportunity to live here and experience your culture and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is something very exciting for me. 자기가 했던 말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니까 한국에 상주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뭐 아까 클린스만 감독이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파주 NFC 같은 경우 북한이랑 가까워서 그랬다면 그때 본인 스스로 자진 사임을 했어야죠.
아, 나 여기 못 살겠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중간에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만두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난해 2월에 선임되고 본인이 아까 저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평가전이 끝나면 어김없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제일 그 말이 제일 황당했는데 내 노트북이 곧 집무실이다. 노트북이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아, 저는 변호사라 그래도 돼요. 이제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서면 쓰고 되는데 네. 어떻게 저기 선수를 개개개 현장에서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되는 그 국가대표 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노트북만 있으면 다 됩니까? 그럼 노트북만 있으면 저기 해외에 있는 감독 다 한국 그 감독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그러니까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더 황당했던 건 이번에 아시안컵 그 요르단전 마치고 정말 온 국민이 분노할 때 그 이후에 전력 강화위에서 이제 이 아시안컵 관련된 회의할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상회의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얘기도 가관입니다. 한국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잡지 않아서 그래서 나는 미국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클린스만 감독과 이제 사실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나서 위약금 거액의 위약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위약금이 다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이 국내 거주 조건이 아마도 계약서에 있을 거거든요. 그럼 거기도 계약 위반이면 그걸 위약금 산정하고 위약금 지급하는 거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노트북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집무실이래요. 지금 무슨 축구가 온라인 게임이에요? 인터넷 게임이에요? 무슨 놈의 그런 말을 하고 과연 다른 나라 감독 또는 프로팀 감독을 맡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게요. 실력을 떠나서 그런 인성 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축구인 황의조 선수, 진짜 많은 축구 팬들한테 지금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의 형수란 사람 마침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실토를 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실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황의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물을 누군가가 유포하면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제 폭로를 했던 사건인데 네. 유포하고 폭로했던 사람이 황의조 선수의 형수 아니냐? 아하. 경찰이 그렇게 지목을 했었죠. 네. 근데 형수는 절대로 이제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그러셨죠. 내가 그렇지 않았고 해킹당했다라고 아하. 했었고 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형수가 그럴 리가 없다. 형수를 믿는다라고 그랬었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었는데 네. 최근에 형수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네? 내가 유포하고 협박한 것이 맞다라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거예요. 반성을 제출하면서 자기가 범행을 했다고 시인했다는 거예요. 김묘성 기자님, 황의조 선수는 말 그대로 이 형수라는 사람한테 시동생이잖아요. 도련님이잖아요. 시동생한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네, 아시다시피 황의조 선수의 형과 형수는 해외 활동에서 매니저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게 반성문 속에 형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오로지 황의조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견으로 황의조 선수와 마찰을 빚었다는 겁니다. 요때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평소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을 관리하다가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고 황의조 선수를 협박해서 다시 우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 했다라는 황당한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아하. 그리고 오로지 황의조만 혼내줄 생각이었고 영상을 편집해서 여성의 얼굴은 노출되지 않게 노력을 했다라는 점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면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좀 희한한 날이네요. 왜냐면요, 전혜연 평론가님, 앞서 클린스만 전 감독도 그랬지만 황의조 선수의 형수라는 사람도 입에서 나오면 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괴변 같은 말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이걸 과연 반성문으로 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도 사과와 위로가 잘 전달이 되는 것이 반성문인데 맞아요. 이 내용을 보면은 변명을 하기 급급하고요. 변명 내용도 사실 전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성관계 영상을 노출시키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킬 목적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더구나 황희찬 선수는 사실 얼굴이나 이런 게 다 알려진 공인이고 무엇보다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얼굴이 가려졌다 하더라도 그걸 노출하고 싶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중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그리고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이라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의지하고 내가 통제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본인으로부터 뭔가 독립하는 것 같고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주변인과의 관계를 차단시켜서 역시 나밖에 없지, 내가 돌봐줄게. 이게 어머나.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수법인데 세상에. 너무 답답한 것은 바로 그 대상이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어허. 그래서 상황이 불리하니까 약간 급하게 써낸 반성문 같지 않은 반성문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동안 이 형수란 사람, 황의조 선수의 형수란 사람은 경찰과 검찰 조사 때는 아 이거 해킹당한 거예요라고 우기다가 왜 갑자기 반성문을 쓰면서 실토를 했을까요? 제가 지금 실토를 하면요. 아하. 저는 사실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부터 범인이 형수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디지털 포렌식 하면 해킹 당인지 아닌지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나와서 기소가 됐잖아요. 아. 근데도 계속 해킹 당했다고 하시니 저도 범인이 형수가 맞습니다 할 수가 없었던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어찌 보면 너무 황당한 주장을 계속 하니까 그럼 제가 이것도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황의조 선수를 협박하려고 했던 그 이메일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어허. 그 이메일 계정이 신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신규로 만들어진 이메일 계정의 IP를 추적하니까 강남의 한 네일숍으로 나왔어요. 어머? 근데 그 이메일 계정을 만든 날, 생성한 날 형수가 저기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검찰이 오죽했으면 이것까지 이제 저기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한 거죠. 이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때 사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뭘 해보니까 해킹이 될 수도 있다는 이상한 이제 대응을 했었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나는 여전히 해킹됐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계속되면 결국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결백을 주장을 해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자백을 한 거고. 네. 저는 아까 그 반성을 보고 딱 하나 느꼈던 건 뭘까요? 형량을 낮추려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시도를 했다는 생각이 어머나. 드는 게 아까 여성 얼굴 노출되지 않게 했다는 건 이제 최대한 본인의 행동이 이제 죄책이 이만하다라는 거 줄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이걸 반성문화에 보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 과학 수사, 포렌식 수사에 딱 지금 오도가도 못하니까 지금 발뺌을 하다 걸리니까 이제 자백을 하는 형태를 취한 것 같은데, 근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황의조 선수라는 사람 지금 상당히 지금 애매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지금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가해자면서도 피해자인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물이 유포가 된 건데 네.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아하. 근데 이제 황의조 선수가 그 영상물을 왜 갖고 있는 거냐? 그 혹시 불법 촬영물 아니냐? 아하. 이런 이제 그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경찰이 계속 수사를 했었는데 결국 지난 8일에 네. 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하하. 어쨌든 앞으로 또 재판 과정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뉴스파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면서도 눈 부릅뜨고 계속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받은 가장 훌륭한 선물 뭐라고요? 뭘 잘했다고?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야. 김정은이 뭘 잘했다는 걸까요? 관련해서 영상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 대통령 푸신 동지가 러시아산 전용 승용차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저로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에 맺어진 각별한 친분관계의 뚜렷한 증시로 되며 가장 훌륭한 선물로 된다고 하면서 아니 일단 저 차가
뭐 종류를 떠나서 딱 봐도 외관이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다. 딱 봐도 좋은 차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아우루스라는 자동차인데요.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릴 정도로 이 러시아 최초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래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네. 무게가 7톤이라고 합니다. 대박 사건. 그리고 길이도 7m에 어머나. 달하는데요. 주로 외국 정상의 의전용 차량으로 러시아 내에서는 쓰였다고 하는데 허허. 이 방탄 정도에 따라서 러시아 현지에서는 약 5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우루스 중에서 세나트라는 리무진이 또 따로 있는데 요거는 설계와 제작에 약 1,700억 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요. 얼마요? 1,700억 원이요. 1,700억 자동차 한 대가요? 그러게요. 그래서 최고급 중에 최고급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나, 대박 사건. 이 푸틴은 2018년 대통령 취임식 요때에 처음 탄 이후 이 차를 관용차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한 매체에 따르면 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아우루스를 선물로 받은 최초의 지도자가 뭐 김정은 위원장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통령도 이 아우루스라는 차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내돈내산. 그러니까 내가 직접 구입한 차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차를 전달받은 북한의 반응도 있습니다. 앞서 뭘까요? 보신 것처럼요. 근데 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렇게 밝혔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보내는 감사의 인사를 러시아 측에 정중히 전달했다라고 발표를 이렇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아니 뭐가 두렵길래 뭐 방탄 이런 설계 제작에 1,700억이나 들어간 차를 그것도 선물을 받았을 아주 선물 받아서 입이 귀에 걸렸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저런 고급 차를 김정은한테 선물하는 게 전여현 평론가님 뭔가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뭐 그런 지적이 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운송 수단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하는 거, 선물도 이전이잖아요. 다 대북 제재와 관련된 위반 사항입니다. 어허.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이 점을 문제 삼고 규탄을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정부가 안보리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 승용차 선물한 것과 관련된 데에서 계속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는 이제 약간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뭘까요? 그렇게 유엔 제재 준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으면 한국 정부가 마이크 앞으로 달려나갈 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를 찾아라 이렇게 또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보세요. 뭐 딱 봐도 김정은이 엄청난 선물을 푸틴한테 받은 것 같아 틀림없어 보이는데 세상에 공짜 점심 없잖아요. 백성문 변호사님, 뭔가 북한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푸틴이? 일단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같은 그런 이제 재래식 무기들 같은 건 많이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두 번째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러시아 방문을 했을 때 네. 이제 뭐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나 그리고 러시아의 뭐 첨단 무기 기술 같은 걸 막 시찰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이제 이런 재래식 무기를 이전하면 이제 공급해주면 이 기술들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안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북한에서도 그에 대해서 이제 아니 그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 우린 뭐 많이 무기 보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이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도 생겨요. 하재근 평론가님. 왜 북한의 김정은은 유독 이 고급 세단, 그러니까 고급 자동차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걸까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남자들이 기계류를 좋아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쉽게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이 카메라, 오디오, 비디오, 기기, 그리고 자동차 많이 좋아한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네. 평소에 고급 승용차 마니아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하. 또 지난번에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 할 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 그 전용 리무진 비스트라고 불리우는 그 내부를 쓱 하고 열어서 보여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얼굴 환해지면서 되게 좋아하고 관심을 보였던 그런 적도 있었고 네. 평소에 또 뭐 독일의 벤츠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벤치에서 최고급 승용차 신형이 나올 때마다 계속 사서 쓴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북한의 외교관들이 유럽의 고급 승용차를 이렇게 밀수로 북한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아하. 그런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으로 나갈 때 기차에 벤츠 승용차를 싣고 나가서 또 그걸 타고 다닌다는 그래, 얘기도 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일반인이 바로 저 장면이죠. 네, 네, 네. 일반인이 이런 식의 뭐 취미 생활을 해도 그게 과도한 것이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일반인도 아니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네. 자기 나라의 인민들은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진짜. 저렇게 막 고급 명차 춤이라든가 일가는 또 명품 들고 다닌다는 얘기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니까 정말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북한 주민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지금 세상에 이러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라는 사람 김정은은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참 답답합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누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한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불장난이 위험하다는 건 그냥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초등학생이 아니라 다 큰 어른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나. 게다가 불장난이 아니고요. 정말 불을 질렀습니다. 어머.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아찔한 일인데요.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골목길 한쪽에 폐지 더미가 실린 수레가 이렇게 보이죠. 네. 그런데 웬 불씨가 이렇게 반짝하고 보입니다. 그러네. 어머머. 작았던 불씨가 점점 커지더니 어머머.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까지 덮쳤고요. 아이고 세상에. 순식간에 주변으로까지 번지면서 상가 일대가 불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야,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전혀현 평론가님. 불이 삽시간에 번진다는 표현 진짜 딱 영상 보니까 그게 느껴지네요, 진짜. 예, 우리가 왜 불쏘시개라고 하잖아요. 불을 붙이기 쉬울 때 신문지 말아서 쓰는 경우 있죠. 아하. 그런데 아예 이런 폐지가 보통 수레가 나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불이 붙었으니까 금방 더 번진 겁니다. 어머. 문제는 수레도 활활 타고 옆에 차량에도 번지고 상가에도 번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김효성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지나가다가 누가 담배꽁초 버렸는데 실수로 불 붙은 게 아니라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였다는 어머나. 겁니다. 네. 인근 CCTV에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아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컴컴한 새벽 시간에 골목인데 한 남성이 주위를 힐끗힐끗 보면서 걸어가죠. 네. 계속해서 길가를 왔다 갔다 뭔가 수상해 보입니다. 네. 이 남성이 지금 폐지 더미가 쌓인 수레로 가더니 또 주변 살펴봐요. 어머.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수레에 갖다 대는데 어머. 보셨죠? 어머, 불 어머. 번쩍하는 거 바로 라이터였습니다. 어머나. 누군가가 저렇게 폐지를 모아놓은 곳에 일부러 불을 붙인 건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불 붙은 채로 놔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보세요. 저 바로 옆에 보면 이 사람도 지나다니고 그런 상황인데도 버젓이 그것도 하정은 평론가님 라이터로 지금 직접 불을 붙여서 진짜 너무 태연하게 불을 붙이고 뭔가 시선이 불이 붙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돌아서는 것 같은 네. 느낌이거든요. 좀 말도 안 되는 방화 사건인데 세상에. 당시에 저기가 주택하고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서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러네요. 그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네. 바로 신고가 다행히 들어간 거예요. 아하.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인근 차량에서 소화기를 꺼내가지고 초기에 일단 화재는 진압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새벽 시간대라서 목격자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CCTV 영상을 분석해서 경찰이 4시간 만에 유력 용의자의 주거지를 찾아냈습니다. 야 정말 경찰분들 잘해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상을 이미 보니까 저게 방화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 현장에 출동 경찰은 이게 자연발화인지 아니면 뭐 지나가는 행인이 던진 담뱃불로 불이 번졌는지 아니면 누가 고의로 불 낸 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레 우여 사이에 있는 바지 그게 탈 이유가 없잖아요. 뭐 다른 뭐 가옥이나 이런 데는 뭐 전기 누전에 의한 뭐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누가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지 않는 이상 화재가 안 나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뭐 시트 보니까 이제 라이터로 불 붙이고 이제 가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을 밟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백성문 변호사님
폐지에 불이 붙고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불 끄는 걸로만 끝낼 수 있었는데 경찰분들 꼼꼼하게 CCTV를 돌려본 거예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불을 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명백한 범죄거든요. 아하. 집에만 불을 질러야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일반 물건 방화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검거해야 됐었는데 얼굴 봐도 사실 금방 검거하기 힘들어요. 근데 딱 4시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야.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는 이 방화 현장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저 정도 영상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자백해야겠죠. 자백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중요한 게 왜죠, 왜? 그렇죠. 그럼 거기다 왜 도대체 지금 저기 폐지 있는 그 거기에다 불을 지른 거야? 세상에. 범행 동기를 물어보니까 취업이 안 돼서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라는 것이 범행 동기였다고 합니다. 아니 오늘따라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말인 줄 알아. 착각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 M1대 왜 아무리 이게 이유라 하더라도 M1대 화풀이를 하는 거잖아. 자, 시민들 얼마나 피해를 당할 뻔했어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력 사무소에 이제 나가면은 그나저나 일이 이제 이게 나오잖아요. 그 일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으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 진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에도 그런 거로 처벌받은 게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게 일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불을 냈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이번이 이렇게 불을 낸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남성은 범행 그 방화의 습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나.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도 뭐 한 번인지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횟수까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일반 물건 방화죄 아까 그 대충 불 끄고 끝낼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일반 물건 방화죄는 벌금형도 없어요. 어허. 왜냐하면 저기서 바로 불을 안 끄면 차, 집 점점점 번져서 그 주변이 다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방화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일반 물건 방화죄도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 지금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도대체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종족과 몇 회인지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게 언제인지가 이 남성의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게 정말 방화 습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처벌도 중요하고요. 정말 이걸 좀 개과천선시킬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교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제목이 언뜻 보면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아들과 대리운전을 같이 하다니요. 김묘성 기자님. 네, 현역 가수라고 자막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가요계를 은퇴한 가수가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역 가수의 이야기입니다. 진짜요? 누구일지 그의 히트곡들로 힌트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빈손이 아니라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나의 영토에서 무려 6남매를 키우면서 살림 고수의 모습으로 등장한 분입니다. 행복도 인기도 역주행 신화를 쓰고 있는 그분이 누구일지 도통 모르겠어요, 진짜. 영상을 통해 아하. 확인해 보시죠. 네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잘 생각해봐 내가 힘이 센지 아니면 네가 더 힘이 센지 힘이 센 남편은 전골냄비를 들 테니 자기는 리모컨 들고 TV나 보면 돼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이 노래를 진짜 웃음 나오잖아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도 딱 보아도 어머 전현평은 어머
이런 남편이 어딨어? 대박 사건이야 하실 것 같아요. 저 현진우 씨의 변호인이 되고 싶네요. 변호사가 아닌데도 바로 가수 현진우 씨의 이 노래 처음에만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디 여자가? 아니 뭐야 이거 차별하는 노래야 되는데 끝까지 들으면 반전이 숨어 있죠. 당신은 그냥 리모컨 틀고 TV나 보고 내가 할게. 야. 힘센 남자가 정골함비 들게. 야. 너무 재밌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네. 현진우 씨가 실제로 가정에서도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하죠. 뭐 육아도 하고 살림도 하고 가수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정말 깜짝 놀란 건지 6남매라는 거잖아요. 진짜예요? 아까 수건 개는 영상 나오셨죠? 네네. 제가 아는 집이 4남매인데 일주일에 수건이 100장 나온다고 하거든요. 어머나. 6남매면 어떨지 정말 대단한 가수이자 또 아빠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현역 가수라면 이 일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대 행사 뛰는 일정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육아도 6남매 육아 대박 사건 장난이 아닐 텐데 살림도 해야 됩니다. 아까 뭐 힘센 남자가 전골냄비 다 들고 아니 그러면 대체 시간 하루 24시간도 부족할 판인데요. 그렇죠.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면 당연히 벅차겠죠. 6남매를 키우려면 또 금전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어허. 그런데 이런 아빠 현진우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뜰살뜰 돕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진우 씨가요, MBN 동치미에 나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랑을 놓았는데요. 어허. 과연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셋째 딸아이가 고3이거든요. 고1 때부터서 그 쭈꾸미 집에서 알바를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프지만 침묵했어요. 진짜 많은 시간을. 엊그제 보니까 2,600만 원 모은 거예요. 겨울에 애가 설거지를 얼마나 했는지 참 뭉클한 이야기인데 이쪽 배꼽 쪽이 옷이 젖어서 와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요. 넌 지금 행복하니? 아빠 나 너무 행복해. 나는 쭈꾸미 장사할 거야. 쭈꾸미집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이름이 실랑이거든요. 실랑이랑 쭈꾸미랑 아빠 랑쭈 사장이 될 거야.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22살이거든요. 새해 붙어서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했거든요. 그 대리운전 하려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 타고 움직여야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태우고. 아직은 제가 그런 좀 캐리어가 안 돼서 아들 녀석 그 큰아이가 아빠를 계속 따라다녀요. 종로에서 뭐 동대문을 갔다. 그러면 아빠 따라와요. 손님 내려드리면 그 다음 딱 이제 어플 보면은 그 다음 강남이에요. 저를 데리고 강남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듣고도 지금 어안이 봉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지금 아빠 현진우 씨를 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 야, 지금 6남매 다둥이 아빠잖아요. 와. 장남이 22살이고 막내 아들이 3살입니다. 어머나. 촘촘하게 이제 그러네요.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고3인 그 셋째 딸. 네. 아, 숫자가 많으니까 헷갈리네요. 그러네요. 와. 요즘 와, 한번 일단 볼까요? 가족 사진. 어머 화려합니다. 대박 사건. 첫째 아들 네. 22살, 어머나. 둘째 아들 21살, 셋째 딸 19살, 넷째 딸이 8살, 다섯째 딸 6살, 마지막에 안고 있는 막내 아들이 3살인데 시선이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지금 따라가기 힘듭니다. 네네. 셋째 딸이 이제 고3이라고 했는데 네. 고1 때부터 아까 쭈꾸미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잖아요. 뭐 가슴은 아팠지만 그래도 일을 하는 걸 보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3년 동안 지금 벌써 지금 아르바이트에서 2,600만 원을 모았고 장하다 진짜. 그리고 2,600만 행복하냐고 모아요. 물었더니 너무 행복해 아빠 나 쭈꾸미 장사할 거야. 그래서 아까 그 쭈꾸미집 이름까지 네. 지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랑이랑 네, 쭈꾸미랑 네. 네. 랑쭈. 네. 네, 현진우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공부 잘한다고 세상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부를 못할 거면 아예 못하길 바란다. 어머나. 어정쩡하면 부모 등골만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자녀들하고 유쾌하게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 첫째 아들 이제 22살, 첫째 아들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제 지금 현진우 씨가 본인이 대리운전을 하는데 대리운전 이제 불러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사분들이 이제 퀵보드 타고 다니신 분들이 네, 많아요. 네, 이동을 맞아요.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지금 장남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럼 킥보드가 필요 없죠. 장남이 태워다니면서 이제 움직이면 되니까 그렇게 같이 하루 4시간 정도 다니면 그동안 번 본인의 이제 대리운전 비용을 네. 전부 아들을 다 준다고 해요. 세상에. 예, 그런데 이제 제일 좋았던 건 이렇게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나를 좀 어려워했던 아들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지금 이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좋다고 하고 이 돈으로 뭐 하냐면 다들 위해서 이제 우량주를 사준다고 해요. 세상에. 예,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벽이 많이 무너진 것, 아이들과 벽이 많이 무너진 것 이게 너무 좋다라고 해서 정말 저 방송 자체를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사실 저
동치미 본방 보신 분들은 아마 깜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정관념일 수도 있지만요. 현역 25년 차의 가수면 일단 히트곡도 많고 지금 딱 영상 보시면 아 저분 나 알아 저 가수 알아 하신 분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하재근 평론가님 얼굴도 많이 알려진 현역 가수란 말이에요. 근데 대리운전을 하신다 그러면 조금 부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이 서슴자고 다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현진우 씨가 이제 굉장히 큰 히트곡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부담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아마 상당한 뭐 경제적인 조금 뭐 이 힘든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미안함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코로나 때 6남매 가정이다 보니까 쌀을 뭐 40kg씩 먹었다고 하는데 과일 같은 걸 딱 사도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이분도 유명한 가수니까 돈은 자신도 어느 정도는 벌긴 벌지만 네. 내가 노래하고 돈을 버는 건 아내한테 주기 위해서다. 경제권도 다 넘겼다. 네. 그런데 저녁에 무기력한 시간이 있어서 또 대리운전을 한다. 돈도 중요한데 나의 무기력함을 달래기 위함이고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한 4시간, 5시간 아들하고 그렇게 같이 일하면 한 10만 원씩 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와 현진우 씨가 되게 사랑꾼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그러면 이 아내분과 예전부터 이렇게 사랑을 키우면서 이렇게 6남매를 낳은 거예요? 지금 단란한 6남매 가정을 이루기까지 좀 굴곡도 있었던 것으로 그래요? 전해지고 있어요. 과거 동치미에 나와서 결혼 생활을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 결혼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전처이셨던 부인이 여러 가지 뭐 면에서 좀 거짓을 말해서 결혼에 이르렀고 그러다 보니 이혼을 했다가 다시 또 재결합했다가 이혼한 아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3남매가 있으니까 7년 동안 이 세 아이를 키우며 7년간 혼자 지내다가 2015년 가수 출신 온희정 씨와 재혼했는데 또 아이 3명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요? 지금 6남매인데 온희정 씨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 3남매가 있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처음에 부담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겠죠. 갑자기 엄마가 되는 네. 거니까. 근데 요즘은 6남매를 정말 잘 키우고 계시고 무엇보다 이런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하는데 애들이요. 아빠한테는 얘기 안 하는 비밀을 나한테는 얘기해요. 어머나. 장난 반, 농담 반, 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뿌듯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야 이제 뭔가 겉으로 보면 굴곡진 인생사지만 이걸 진짜 다복한 가정 화목하게 지금 잘 녹여내고 있는 현진우 씨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물론 살림도 좋고 육아도 좋지만 뭔가 노래도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네, 현진우 씨가 노래가 이제 히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큰 히트는 못했고 나의 영토도 바로 처음에 발표했을 때 히트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다행일 수도 있는데 이 노래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분은 자승자박에 빠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네. 그 나의 영토가 네. MBN 불타는 트롯맨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요? 그걸 저도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이 그래요? 노래를.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고 어허. 또 이분의 노래 중에 빈손이라는 노래가 네. 이번에 현역가왕에서 마이진 씨가 부르면서 또 역주행을 하게 된 어머. 겁니다. 그래서 이 MBN 불타는 트롯맨하고 현역가왕이 네. 현진우 씨한테 지금 꽃길을 야. 열어준 것 같습니다. 세상에 후배들의 입으로 불려진 그 히트곡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여자가 함부로 주방에 들어오려고 해 이곳은 나의 영토야 돌아갈 때 빈손인 것을 호탕하게 원없이 웃다가 낯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들 가겠나 구름처럼 흘러들 가겠나 정말 좋은 노래 많이 진짜 부르셨네요. 현진우 씨가 정말로 6남매와 함께 다복한 가정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또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계신 현진우 씨 앞으로의 활동 또 대리운전 하실 때는 꼭 안전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멋지십니다. 소방관이 왜 퇴근도 안 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 뭔가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좀 불행한 거 아니에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러게요. 보통 출근과 동시에 퇴근을 생각하는 게 우리네 모습이긴 한데 소방관은 퇴근이 없다? 그럴 리가 있나요? 퇴근도 있고 비번도 있는데 네. 비번 이후에 비번인 그날에 네. 하루를 잘 보내던 어떤 소방관이 외출 후에 어떤 상황을 딱 목격합니다. 어허.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네, 골목길에서 우회전을 하죠. 그런데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르는 한 주택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세히 보니까요. 마당 안쪽에서는 시뻘건 불길도 함께 보였습니다. 세상에. 즉시 운전자는 차를 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119 신고를 마친 뒤에 곧바로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당시 집안에는요. 거동이 불편한 90세 어르신이 홀로 있었는데요. 어머나. 주변은 순식간에 이렇게 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요. 불길은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는 어머, 모습입니다. 저 불길 보니까 시뻘거 진짜. 정말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지금 시뻘건 물길 활활 타르고 매캐한 연기가 가득 찼는데 진짜 저 안에 지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진짜 계셨다고요?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정말 1분 1초가 급박한 이 상황에서 천만 다행인 거는요. 이 상황을 목격한 바로 그 운전자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박 사건. 생생한 당시의 진압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왜 끄나요? 여기 열 올라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어요. (119) 소방대도 신고받고 정말 빠른 시간에 이른 시간에 도착했겠지만 그 이른 시간에 도착한 그 짧은 순간 대처를 얼마나 잘했을까. 다행히 하재근 평론가에 금방 불길이 잡힌 모양이에요. 바로 잡혔습니다. 어허. 2분 정도 만에 불길이 잡혔다고 하는데 어머나. 이게 그제 오후 3시 30분경에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네.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대처를 해서 불길이 금방 잡혔고 어허. 그 집안에 있었던 거동이 불편한 90세 어르신도 네. 안전하게 구조가 됐습니다. 어허. 저희가 다세대 주택이고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한 10분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었는데 네. 저게 금방 이제 불길이 잡히면서 벽면, 보일러, 환풍기는 소실이 됐지만 어머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 소방관분 비번이셨던 소방관분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근데 뉴스파이터에서요 꼭 이런 거 전해드리다 보면 소방관분은 비번 때도 촉이 있으신가 봐요. 꼭 그런 데를 좀 가시는가요? 어떻게? 저희는 그냥 갔으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보지도 못했을 거고 그리고 정말 이 90세 어르신에게는 이 4년차 소방관 윤태식 씨가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어머나. 그 순간 윤태식 씨가 목격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저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네. 이게 연차 때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딱 목격을 한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화재가 난 지 얼마 안 된 순간에 목격을 한 와. 거고 또 소방관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도 요즘에 차에다 이제 휴대용으로 소화기 갖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걸 들어서 일단 진압을 시도했고 이제 주변에 시민들이 좀 한두 명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빨리 소화기 있으면 좀 갖다 달라 해서 네. 노부부하고 행인한테 2개를 추가로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일단 불을 완전히 끌 수 있도록 좀 도왔고요. 그리고 인근 주택가 주민들 대피 다 도우고 아까 어머나. 보셨죠? 저거 치우니까 왜 치우세요? 여기 옮겨붙으면 큰일 어머, 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가 있었으면 아마 두고 했을 거예요. 이사하더라도. 네, 맞아요. 어머 지금 다 저거 치우잖아요. 옮겨주는 네. 저 장면이 옮겨붙을 수 있다는 거 저게 소방관이니까 저거 바로바로 알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소방대원들이 이제 119 소방대원들이 오니까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하고 인수인계까지 하고 잔불까지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현장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쉬는 날 저 때가 비번이었단 말이에요. 쉬는 날까지도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을 다 잊지 않았던 윤태식 소방사님 정말 이래서 아까 우리가 제목에 소방관에게 퇴근은 없다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연기를 보게 돼서 왔는데 주변에 소방차도 없고 진압 중인 막 그런 상황도 안 보여가지고 차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먼저 진압을 했던,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당연히 소화기 있으니까 이거부터 챙겨야겠다 하고 장갑 끼고 바로 진압을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가, 연기 흡입도 많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에 계신 어르신도 좀 위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빠른 신고와 빠른 초기 진압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한 연소 확대도 없었기 때문에 화재가 빨리 꺼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소방관님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죠. 경기도 파주 소방서, 파주 소방서의 자랑입니다. 윤태식 소방사님 정말 멋진 사명감 발휘해 주셨고요. 또 신고받고 즉시 출동하신 의정부 소방서 화재팀에도 정말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코카콜라 대박 사건, 신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전현 평론가님. 네, 코카콜라 하면 COCA 코카콜라 딱 당하시는데 아주 정직하게 코카콜라 제로 한류 한글로 쓰인 신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거야? 아닙니다. 무려 36개 국가에서 저렇게 한글로 쓰인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진짜요? 하는데요. 한류 열풍을 접목시켜서 세계 시장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코카콜라가 저렇게 특정 국가의 언어로 출시된 것은 13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머, 세상에 경사났네, 경사났. 왜냐면 우리 한글을 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랑, 좀 긍지도 느껴지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상품 브랜드인데 네. 거기에 이제 특정 국가의 그 문자가 들어간 건 이번이 최초라는 거예요. 와. 그 최초의 문자가 바로 한글이 된 건데 네. 이렇게 한글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저 회사 측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K-팝 팬들의 헌신 열정에 영감을 받아서 한류를 특별한 맛으로 표현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K-팝, 한류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면 네. 저 회사에서 저렇게 한글을 반영했겠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번에 그 한글이 인쇄가 된 저 제품은 다음 달부터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아하. 세계 36개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2021년에는 네. 맥도날드가 네. 전 세계 50여 개 국에서 방탄소년단 세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우리 한글 대단합니다.